네, 이번엔 펀더멘탈 투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저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언론의 속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1900포인트의 붕괴 뭐 이렇게 돼 있군요. 뭐 이 1900포인트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자, 용환석 대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올 들어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오르지 않는 나홀로 약세 장세였고 또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엔화 약세라는 이제 악재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엔화 약세, 뭐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한번 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이제 아베 총리가 작년 말 집권을 하면서 돈을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 또 이제 나라의 경쟁력을 좀 향상시켜보자는 그러한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일본발 QE 정책인데 사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2번이나 실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연유에서든지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본 엔화가 약세가 단기간 내에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움직임에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본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헤지펀드들이 불과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유로화 약세에 크게 베팅을 했었는데 이제 유로화가 붕괴하지 않자 이 엔화 약세에 크게 베팅을 하면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일본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일본 국내 투자가들도 여기 가세를 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책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제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단기간에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현재 엔화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일본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사실 조금 더 긴 기간 일본 국채 금리 추이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의 급등 자체가 이렇게 긴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본이 위험하거나 아니거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실물 일본의 경쟁력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한 부분은 뭐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일본 엔화 약세 악재가 사라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악재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타이밍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맞물려서 그렇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향후 글로벌 증시 전망이라든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벌 지수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미국 이제 버냉키 의장이 QE 정책 조기 종료, 뭐 출구 전략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좀 성급하게 취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또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버냉키 의장이 좀 성급하게 이러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올해 들어서 사실 실물 경제와는 조금 이제 동떨어지게 이러한 QE 정책의 효과로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예외지만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신흥국 증시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따로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다른 신흥국 증시, 이제 여기에는 그리스랑 태국, 뭐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와 있는데 하락폭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어저께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가 하락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또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측면을 보여주지 않나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리포트 한 장에 이 정도 영향이 있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우선주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사실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야는 보통 다른 우리나라의 대형주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대형주, 개별 종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 종목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크게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개별 종목은 그 회사 고유의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공교롭게도 제일 큰 회사지만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주, 뭐 정유, 화학, 조선 모든 부분들이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받고 또 많은 회사들이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그 회사의 실적이 이런 경제 상황을 나타내지만 스마트폰 분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분야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애플하고 삼성을 제외하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회사의 실적이 업종의 실적을 나타내지는 않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불안하다는 이런 측면도 뭐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경기를 나타내거나 또 우리 다른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지만 다른 종목도 그만큼 하락할 거라는 약간 이렇게 성급한 판단은 좀 할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그 IT 종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업종, IT 회사들의 올해 6월 하락률만 보더라도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코스피 지수 대비 하락폭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 LG전자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분야, 이 부분에 회사 경쟁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게 IT 쪽 업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나타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실적 자체도 뭐 중국 업체 경쟁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 자체가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최근 하락을 하였지만 엔화 약세, 악재가 사라지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뭐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또 조금 덜 하락한 벽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뭐 좋은 회사 잘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산 버블의 붕괴. 뭐 올라간 게 있어요, 붕괴. 예, 그렇죠. 그죠? 예,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계속 3년째 지금 뭐 1900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사실 IMF를 겪으면서 또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금융위기 겪으면서도 존속하는 기업, 그리고 잘 건실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지?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원칙적입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할수록 더 강조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이제 고려아연은 우리나라에서 영풍과 더불어서 그 아연을 재련하는 그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내 1위의 업체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영풍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영풍의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영풍 자체도 고려아연보다는 작은 회사이지만 이제 같은 업을 하고 있고 또 고려아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말고도 영풍은 PCB 산업에 관련된 자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가치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영풍 본업이랑 이 고려아연의 가치, 이제 매출이나 이익 이런 측면에서 결혼할 때 이 가치가 사실은 PCB 사업에 대비해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PCB 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자체가 크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영풍의 주가는 많이 오른 반면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사실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네, 이게 지금 고려아연의 예, 주가 예, 흐름이군요. 무겁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네, 가지고 뭐 아연이나 예. 금 얘기만 나오면은 고려아연 얘기가 겹쳐서 나는데 너무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종목만 좀 더 예. 기업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도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관심을 항상 갖는 게 배당입니다. 이제 배당을 많이 중간 배당이 있죠.
뭐 중간 배당도 있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선주인데 이제 올해 우선주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또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뭐 여기 이제 표에도 이렇게 몇 개 회사가 나와 있고 또 제가 이제 여기 그 뭐 현대차랑 LG화학 두 회사만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급등했지만 조정을 받았고 또 사실 그 보통주와 괴리 현상은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요점은 이제 뭐 시장이 이렇게 막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럴 때는 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페트로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